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예술의 소외성 극복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한 참교 6조 안성민, 안현, 오예지, 이은서 그리고 발표를 맡은 홍준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 주는 탐구를 총 3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예술 몰입도의 정의와 소외성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며 3부에서는 안락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술의 소외성을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극복할 방안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우선 저희 조가 정의한 예술에서의 몰입도가 무엇인지부터 서술하겠습니다. 예술에서의 몰입도란 감상자가 어떤 예술 작품에 감정적으로 깊이 파고들거나 빠져드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한 감상자가 어떤 예술 작품을 지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깊이 수용할수록 그 감상자가 느끼는 몰입감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예술의 몰입도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또한 감상자가 어떠한 예술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예술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예술의 몰입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일련의 관계까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언급한 몰입도를 접근성과 엮어 설명한다면 몰입도는 작품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람자가 작품 감상에 참여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예술 몰입도의 변화를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각예술은 정적인 특성에서 동적인 특성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왔고 시네마토그래프의 등장을 기점으로 영상예술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상예술의 보급으로 사람들은 한순간의 감상이 아닌 스토리가 담긴 예술을 감상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예술의 감정적 몰입도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영상예술이 사람들의 감정적 수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몰입도를 높였다면 인터랙티브 아트는 사람들의 감각적 수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몰입도를 높입니다. 영상예술의 시대 이후에 등장한 인터랙티브 아트는 관람객을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보고 관람자가 자신의 감각으로 예술을 느낄 수 있게끔 유도합니다. 사진 속의 작품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도덕성과 윤리성의 모호함을 표현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이 작품을 직접 경험하게끔 하였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랙티브 아트 시대 이후 등장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역시 관람자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훌륭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관람자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동시에 작품과 관람자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기에 다른 기술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몰입도를 높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1부에서 기술 발전으로 예술 몰입도가 증가한 총 3가지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예술의 소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소외성이란 개인 혹은 다수의 관람자가 모종의 이유로 어떠한 예술을 온전히 감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술의 소외성이 일어나는 까닭은 다양하지만 저희는 대표적으로 3개의 소외성을 꼽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술 분야에 따른 소외성, 소득 격차별 소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소외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발표한 국민문화향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한다고 응답한 78% 중 오직 10%만이 연극과 미술을 관람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영화를 관람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3%로 다른 장르의 예술과 관람객 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문화행사와 장르별 편중 현상으로 인한 소외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다음은 소득 격차별 소외입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국민문화향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행사 관람률을 가로막고 있는 주 요인은 관람 비용과 여가 시간의 부족이었습니다. 또 문화재단의 조사 결과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의 답으로 비용 부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술 관람이 발생하는 비용은 비용적 소외 현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소외입니다. 문화 강좌를 통해 본 서울시 문화 격차라는 논문에 따르면 강북 3구에는 강남 3구보다 26개 더 적은 45개의 문화 강좌 기관이 위치하였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 문화시설의 수가 서울과 최대 20배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을 왼편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역별 예술활동 지수를 보면 마찬가지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 지역일수록 예술 소외 현상은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외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조는 이렇게 세 가지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극복 방안인 사회참여형 예술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참여형 예술은 관객을 예술의 수동적 소비자로 보기보다는 예술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개인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예술은 작품과 거리를 좁혀 소외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관람자의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소외성 극복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은 바로 전시 공간과 행사의 증가입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요 미술 문화 공간과 대형 미술 행사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예술관이 지역 곳곳에 확대됨에 따라 지역별 소외는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재정 확대로 인한 소외성의 해소입니다. 두 그림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 SNS와 같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의 재정 확대는 소외된 이들의 폭넓은 문화생활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소외성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의 소외성은 과연 극복이 되었을까요? 보이는 네 종류의 소외성 외에도 소외성은 아직 많은 곳에 잔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저희 주는 이러한 예술적 소외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도구로 바로 테크놀로지를 꼽아보았습니다. 테크놀로지를 통한 예술의 소외성 극복은 순수 예술에 대한 인지도 높이기, 박물관 미술관의 질적 수준 향상, 기술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 발전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노력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순수 예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세대가 되며 예술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예술에서의 비전문적 존재인 대중 또한 자연스럽게 생성과 확산의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활용하여 디지털 세대 대상 바이럴 마케팅으로 예술의 소외성 극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아날로그형 자화상 촬영 가능 포토존입니다. 사바나 현대미술관에서는 관람객의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포토존과 인터랙티브 전시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이용하여 순수 예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면 소외성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FT를 활용하여 예술 작품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그 사례입니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NFT 작품은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고 파일에 대한 소유권 증서를 NFT로 발행합니다. 아래 사진들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NFT화 사례입니다.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대상으로 NFT를 발행하여 디지털 자산으로 작품을 영구 보존하고 개당 1억 100개 한정으로 판매하여 미술관 운영에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술관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25년까지 3년간 디지털 미술관을 추진하여 고객 서비스를 혁신하고 미래 미술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간적 제약과 관람 비용이 발생한다는 미술관의 특성상 이는 기존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혁신적인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 가지는 강력한 특징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미술관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신체적 한계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는 국외의 대중에게도 미술 보급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차원의 디지털 미술관을 실제 미술관보다 저렴하게 운영하거나 무료로 개방한다면 경제적 소외성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아트 도입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연산 공식을 사용해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낸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 작품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스크린을 매개로 하여 관객과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이 화면을 터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관객과 작품 사이에 직접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증강현실 작품전입니다. 관객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작품을 비추고 작품의 다른 모습 또는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술 작품들은 다양한 기술에 대한 이해와 미적 감각 향상을 돕기 때문에 디지털 예술 문맹에 대한 소외를 줄이는 데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 발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댑티브 러닝 교육 체계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러닝이란 학습자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정보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소개하는 적응형 학습 방식입니다. 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다면 학습자가 취약한 부분의 예술이나 학습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예술 분야를 파악하고 이 부분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면 학습은 맞춤형 정보 제공이 힘들며 성사 과정 또한 복잡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어댑티브 러닝은 이것을 이용한다면 학습자 개개인에게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소외성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이커 운동이 있습니다. 메이커 운동은 오픈소스 제조업 사업으로 메이커는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메이커들이 온라인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며 커뮤니티가 생겼고 이것이 크게 발전하여 메이커 운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메이커 운동은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한 학습자와 필요한 지식을 나누고 협업하여 물품의 제조를 독려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예술의 창작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습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예술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자신의 작품으로 승화하여 보다 가치 있는 예술 교육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은 전 세계의 다양한 예술 분야의 주체와 접하며 교류하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외성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예술의 접근성과 소외성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통한 예술의 소외성 극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술로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대중이 예술에 느끼는 몰입도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술에는 다양한 소외성의 문제가 존재했고 우리 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온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이 부분에서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고 기존의 방식으로 극복하지 못한 소외성을 다양한 기술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술을 이용해 소외성을 극복하는 식의 노력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극복을 위한 노력은 디지털 분야로 편중되어 있으며 우리가 예술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한계가 예술의 소외성 해결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저희 조는 예술의 다양한 기술적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각각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는 방향의 발전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 될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술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예술과 함께하는 테크놀로지로서 이끌어낼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고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교육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비자의 마음을 조종하는 유로 마케팅에 대해 발표할 민주주의조입니다. 네, 저희의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여러분 화면에 있는 로고를 보셨을 때 떠오르는 느낌은 무엇인가요? 네, 아마 이러한 키워드들을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의 의도에 따라 갖게 된 이미지들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뉴로 마케팅입니다. 저희 팀은 마음과 계산에서 뇌의 신경 반응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적인 측면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수동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특정 생각을 불어넣는 뉴로 마케팅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뉴로 마케팅은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인 뉴런과 마케팅의 합성어입니다. 뉴로 마케팅은 신경과학 기술을 통해 광고 등을 보았을 때 소비자의 뇌의 반응을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의 무의식에서 형성되는 상품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구매 행위를 분석,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같은 기존 조사 방식은 큰 비용이 든다는 점, 설문 대상의 거짓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이에 따라 마케팅 효과의 예측력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뇌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무의식까지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뉴로 마케팅입니다. 이러한 뉴로 마케팅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뇌는 기능에 따라 구뇌, 중뇌, 신뇌로 나눠집니다.
그중 구내는 생물의 생존과 본능을 담당합니다. 그 구내를 구성하는 소뇌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자동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뇌는 인간의 감정, 쾌락, 통증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브랜드의 호감, 비호감과 같은 감정적인 반응은 주로 이 영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뉴로 마케팅은 구내와 중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소비자에게 원하는 감정과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뉴로 마케팅은 기업이 소비자의 뇌에 저장되는 정보, 경험, 정서를 의도적으로 형성함으로써 특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결정 주체와 외부 세계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변화하고 구성되는 대상임을 시사합니다. 기업은 뇌의 신경 가소성적인 특성과 의사결정적 측면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뉴로마케팅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뉴로마케팅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뉴로마케팅의 성공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프리토레이의 치토스입니다. 2008년 프리토레이는 소비자들이 치토스를 먹을 때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반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뇌파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소비자들이 치토스의 오렌지색 치즈 양념가루가 손가락에 묻었을 때 해방감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토레이는 치토스의 포장지를 오렌지색으로 디자인하고 오렌지 언더그라운드이라는 광고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렌지가 치토스의 상징적인 색이 되어 대중들의 인식에 각인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아의 K7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신차명의 알파 뉴메릭 방식을 고려할 때 뉴로 마케팅의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 100명과 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차명 후보군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한 형용사를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때 아이 트래킹 장치를 이용하여 피험자들의 진심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차명 후보군으로 fMRI를 진행하여 피험자들의 뇌 반응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K7이라는 이름에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기아의 K7은 출시되자마자 그랜저를 꺾는 이변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기 마케팅입니다. 향기 마케팅이란 사람들이 특정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생각과 심리 상태가 형성되는지 연구하여 가장 적절한 향기를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는 코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우리의 감정, 기억을 담당하는 뇌에 신호를 보내서 가능한 일이기에 뉴로마케팅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던킨도너츠의 플레이버 라디오 프로모션입니다. 던킨도너츠는 버스에 탄 시민들을 대상으로 던킨도너츠 라디오 광고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인식하면 커피향이 뿜어져 나오는 방향제를 설치하여 향기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향기 마케팅 전략을 펼친 기간 동안 판매수와 매장 방문자 수 모두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뉴로 마케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실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샤라포바의 나이키 광고입니다. 나이키는 두 테니스 선수 샤라포바와 세리나 윌리엄스와 광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키는 샤라포바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더 높았으므로 샤라포바의 광고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세리나 윌리엄스의 광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샤라포바의 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의 시선이 나이키의 로고가 아닌 샤라포바의 얼굴로 집중되면서 나이키의 로고 시선 점유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갭의 로고입니다.
갭은 로고의 서체가 빈티지하고 권위적인 인상을 준다고 판단하여 뉴로마케팅 기법을 활용해 훨씬 발랄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로고를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갭 열성 팬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용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뉴로마케팅을 현실에 적용할 때 익숙함, 그리고 기존 소비자들의 인식 등과 같이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로 마케팅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문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비자의 정보 사용 문제와 소비자의 자율성 침해 문제입니다. 먼저 소비자의 정보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로 마케팅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기술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수집되는 정보가 사람의 민감한 신체적 정보이기 때문에 그 우려는 더욱 심화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원하지 않는 수준까지 분석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만약 이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공유된다면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효과적인 뉴로 마케팅을 위해 신체적 정보 사용의 범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자율성 침해 문제입니다. 뉴로 마케팅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의무는 신경학적 조작을 통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입니다. 뉴로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선택이라는 점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몰락되고 자유의지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과 계산 단원에서 주된 내용으로 배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는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인간의 의지와 선택은 뇌와 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뉴로 마케팅을 통해 인간의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이를 통해 소비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 컨슈머 알러트에서는 소비자의 자율성 침해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4가지 꼽았습니다. 시장 관련 질병의 빈도 증가, 효과적인 정치적 선전,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소비주의 조장입니다. 이에 따라 자아가 모두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중독성 있는 흡연과 도박 등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소비주의 조장에 따른 물질 만능주의와 빈부격차에 대한 위화감 조성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의한 소비 욕구를 잘 설명하는 모델로 자기 통제 힘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통제는 제한된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처음에 구매 욕구에 저항하게 되지만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자아 소모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원치 않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뉴로 마케팅에서의 경우에는 스스로 원치 않는 소비를 했다는 자각과 후회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아 소모 상태에 도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자율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단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인 신경윤리학이 있는데요. 신경윤리학은 신경의 조작과 관련된 윤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소비자의 뇌 반응 측정을 통해 알게 된 심리, 행동의 메커니즘을 마케팅에 응용하는 것처럼 신경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인위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뉴로마케팅의 사례와 같은 신경과학의 윤리적 문제를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발전들이 야기할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뇌과학 기술의 발전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뇌와 신경의 조작이 문학작품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추억을 지우는 소재의 영화 이터널 선샤인, 기억의 주입과 조작으로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는 영화 토탈 리콜에서 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기억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흥미로운 소재가 될 수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기억 조작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 영화 속 소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억을 삭제하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외성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감정적 각성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효과를 억제하는 베타 아드레날린 기량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완성된다면 PTSD 환자는 괴로운 기억을 잊을 수 있지만 본래 치료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기억을 통해 학습하고 죄책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교정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을 지우는 것은 인간의 성장을 저해하고 양심과 윤리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기억 변경에 관한 기술과 뉴로 마케팅처럼 뇌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피실험자의 민감한 신체적 정보를 사용하며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뇌과학 발전에 따른 기술은 신경윤리학적 측면에 입각하여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허용 여부와 적용 범위를 엄밀히 결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신경윤리학은 약물과 기계가 인간의 마음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받는 개입의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경과학의 연구로 인한 인간 본유의 자유의지에 대한 회의가 미칠 사회적 파급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도덕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과 법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발전들이 인간 조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신경과학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차 뇌의 신경활동이 인간의 자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으며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회의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신경윤리학에서는 정신기능의 향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분을 조절하는 약물들은 약물을 투여한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 인간관계에 큰 혼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한 활기차고 능동적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약의 복용을 중단하여 다시 예전의 우울한 성격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더 나아가 사람을 약의 투여에 관계없이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정신기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발전들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신경과학이 더욱 발달한다면 세밀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며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윤리학은 앞으로 전개될 신경과학의 발전에 부응하는 새로운 윤리적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윤리적 문제 예방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정보 사용과 연구의 부정행위, 그리고 소비자의 자율성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체, 개인, 기업, 국가의 노력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체는 개인, 즉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뉴로 마케팅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대해 인지하고 이것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뉴로 마케팅에 쉽게 현혹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체로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주로 뉴로 마케팅을 활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뉴로 마케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며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 공개에 지나친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체로는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는 신경과학과 신경윤리학의 발전에 따라 신경조작과 연관된 법률이 형성될 필요성을 인지하여 관련 법률 제정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뉴로 마케팅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 추상적이고 다양한 상관관계들을 고민하여야 하고 판사의 재량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국가는 발전해가는 시대에 맞추어 뉴로 마케팅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세밀하고 정확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동과 장소에 관해 발표할 민규를 곧 군대로 떠나보낼 민규 없는 민규팀 팀장 임현정, 정효진, 이석인 그리고 곧 입대하는 이민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마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제목으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이마트는 전자기기 쇼핑몰인데 이걸 어떻게 잃어버린다는 건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저희저가 여기서 말하는 하이마트는 독일어로 마음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이동 중에서도 원치 않게 비자발적인 이동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한국 자본주의의 급성장으로 야기된 비자발적 이동에 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조의 발표 진행 순서입니다. 우선 비자발적 이동의 개념과 역사적 통시성을 살펴본 후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원치 않는 이동을 해야 했던 사람들과 관련한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자발적 이동이 낳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살펴본 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미래의 지식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고찰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자발적 이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의 실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에 꼭 필요한 생산과 재생산의 흐름 및 이동이 지각됩니다. 공간의 변형 및 이동의 필요성을 지각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나면 재현이 발생됩니다. 이 과정에선 관료나 자산가들에 의해 해당 공간이 기호나 지식 등으로 개념화되곤 합니다. 이러한 표준화 과정이 끝나면 실제로 사람들이 해당 공간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등 그 공간을 체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현된 공간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이동의 과정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공간은 실천적인 가치를 갖고 장소가 됩니다. 저희가 살던 시대 이전에 특정한 공간으로서의 이동은 대부분 자유로웠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과거 노예의 전제 조건이었고 현재 저희는 모두 평등과 자유를 내세우는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등한 사회에서 발생한 모든 이동이 과연 자발적이었을까요? 만약 지금 보고 계신 모든 이동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웠다면 세상은 꽤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쟁 없이 자산가가 표준화한 공간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그들이 직접 거주하며 체험하는 장소 역시 관료층이 바라던 삶의 모습과 일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한 사회 전반을 구성하게 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이동해야 하거나 혹은 서울이 개발되며 나고 자란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에 의해 표준화된 공간과 실제 공간을 체험하는 이들 사이에서 원치 않는 이동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동들을 통틀어 저희는 비자발적 이동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비자발적 이동의 양상은 한국 현대문학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달하던 1960년대부터 나온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는 원치 않는 이동으로 고통받아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낱낱이 그려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영자의 전성시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산보 가는 길 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비자발적 이동 및 비장소의 증대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일일까요? 세계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이러한 비자발적 이동은 사회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즉, 비자발적 이동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통시성을 가집니다. 세계의 비자발적 이동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는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무어가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을 보고 한 말입니다. 13세기 영국에선 농업 대신 양털을 깎는 것이 자본의 축적에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수많은 지주들이 농업을 모직공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양을 기르기 위해 소규모 토지들은 대규모 목장으로 합병되고 수많은 농민들은 직업과 삶의 터전을 잃어 노숙자의 처지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 패턴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경제체제 및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공간은 실제 거주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표준화되며 실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이동하여 타의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구축해야만 했던 이 모습은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비자발적 이동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자발적 이동이 과연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안타깝게도 자본에 의해 비자발적 이동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서울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동의 예시로는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09년 용산 4구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및 철거 과정에서 재개발조합과 이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재개발에 저항하던 철거민 점거 농성을 진압하던 도중 농성타워에 화재가 일어난 것이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용산 참사입니다. 이동을 강제하려는 재개발조합과 비자발적인 이동을 거주하려는 기존 거주민 간의 갈등이 21세기엔 결국 사망자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용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사 이후에도 재개발은 계속 진행되어 이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살아온 누군가가 간절히 원했을 그 삶의 터전이, 즉 누군가의 하이마트가 자본과 권력에 얽혀 비자발적인 이동을 강제적으로 시행한 후에는 이제 그저 타자의 고급스러운 거주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비자발적 이동의 양상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비자발적 이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미친 폐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 폐해를 경제,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보았을 때 비자발적 이동의 경제적 폐해 중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과밀화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이 지도는 인구 밀집도에 따라 대한민국을 형성한 것입니다. 한반도 국토의 모양과 많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텐데요. 수도권은 전 국토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2004년을 기준으론 전국 인구의 약 48%가 거주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인프라가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인구가 모임에 따라 인프라는 더더욱 인구 밀집 구역이 집중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 집중도는 47%에 육박하여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특히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내에 억제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곳은 전 국토의 2%에 불과하지만 막상 해당 권역에는 주요 중심 기능이 밀집하여 전국 인구의 약 39%가 집중하여 있는 모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수도권을 규제하고 행정 수도를 나누면서 밀집도를 낮추려고 했지만 수도권의 집중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40년 동안 389%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인구 집중도는 같은 시기 동안 29.3%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경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밀집도의 증가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및 상업시설과 각종 기업, 기관들이 몰려있기에 사람들은 비자발적인 이주를 계속하는 앞서 언급한 비자발적 이동의 악순환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국토 불균형을 유발하여 많은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의 총량 경제력의 비중이 증대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수도권엔 많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기반을 바탕으로 투자가 계속되었기에 총량 경제력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권 교통 혼잡 비용 등 수도권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은 2002년 기준 12.4조 원으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 어떤 지역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만 관리 비용이 집중하게 된다면 비수도권 지역과의 격차 및 국토 불균형은 점차 증가하여 건전한 국가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외국 유명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 및 고비용 구조로 경쟁력이 악화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대학, 공장의 신설 및 증설 규제와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차는 되려 점차 커졌고 이에 따라 외국 유명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에 비해 너무나도 빈약한 지방 인프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에는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낙후된 건물이 즐비해 있으며 영화관 같은 시설은 찾아보기 힘들고 공립병원 외에는 제대로 된 수준의 병원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각 지방의 행정수도 역시 꾸준히 개발되고 유지시켜야 하지만 여러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그 개발의 시도조차 어려운 것이 지금 대한민국 지방의 현실입니다. 비자발적 이동으로 인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비자발적 이동으로 인해 현대인의 우울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만의 장소가 있고 그 공간에 대해 잘 인지하게 됨으로써 해당 공간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공간을 유의미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저희는 장소 애착이라고 합니다. 장소 애착이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관련이나 감정적 유대를 말합니다. 이 장소 애착이 형성되어야 심리적으로 안정되는데 특히 집에 대한 장소 애착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급격하게 발생한 비자발적 이주로 인해 비장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이동이 아니었으니 개인이 장소 애착을 형성할 곳이 감소하고 비장소가 증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보고 계신 이 그래프는 재개발, 즉 비자발적 이동과 부정적 심리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재개발의 단계별로 개인의 심리적 영향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X축의 장소들은 각각 재개발 지역을 나타냈고, 그리고 Y축은 부정적 심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우측으로 갈수록 부정적 심리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비자발적 이주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부정적인 심리가 크게 나타나며, 이 결과를 통해 비자발적 이동과 부정적인 심리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장소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쾌적함이나 지역 거주 기간 같은 물리적, 신체적 안정보다는 정서적 안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정비 사업과 같은 지역 참여 경험을 높이고 개방적인 이웃관계나 따뜻한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집합적 효능감과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높여 장소 애착을 형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소 애착과 관련되어 더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만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비장소의 증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소 애착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여건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비자발적 이동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세력권 동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진행된 비자발적 이동은 인간에게서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갈취했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누군가와 유대감을 쌓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마저 앗아갔습니다. 저희는 미래의 지식인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통감하고 그 두 가지 명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간성의 모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나아가 세력권 동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동물이란 인간성을 적절히 융합하여 장소를 만들고 사람에 대해 애착을 가지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언제 어떻게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 자체를 실존이라고 이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실존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하이마트를 잃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미래의 지식인으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동과 장소,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동과 급해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규 없는 민규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조라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과 장소라는 주제를 탐구한 후 인프라 편중 물질과 비물질의 이동 발표를 준비한 1조라도 안 보이면입니다. 저희 조는 상당히 감성적인 문과 남자 셋과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과 여자 셋으로 구성된 조인데요. 발표를 맡은 저희는 김원지, 강신우이고 현진식, 이은경, 최서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병원에서 저희를 무척 응원하고 있는 최한민 6명에서 정말 즐겁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 조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이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프라 편중은 사회적 인프라가 일부 지역에서만 발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을 뜻합니다. 이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프라가 발전하는 지역에서는 정보를 빠르게 얻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저희 조는 인프라 편중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물질적 이동은 지역 격차와 그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이고, 비물질적 이동은 정보 격차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발표를 통해 각각의 문제점을 항목화한 뒤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 이후 서울시는 국가 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지정되어 급속한 팽창을 보였고 2017년 말 기준 전국 인구의 약 19%가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탈서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탈서울화의 주된 원인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유추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운 지방의 아파트들의 수가 많아져 지방 집값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지방 아파트들이 아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서울 아파트로 눈을 돌리기에 더욱 주거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는 수도권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 본사들이 전부 수도권에 위치하며 IT 기업들의 성지인 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한 지역별 취업자 수입니다. 어느 시점을 보더라도 전체 일자리 개수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일자리가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창업 기업들도 이 경향성을 따라갑니다. 절반이 넘는 창업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최근까지도 똑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지방과 서울 사이의 심각한 격차가 이 저출산 문제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몰리면서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서울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을 차지하기 위해 극심한 경쟁으로 이어졌고, 이는 수도권의 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경쟁심을 유발하여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게 됩니다.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인구 증가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주거 안정성이 낮고 교육비가 높은 것 등으로 인해 비혼율이 높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커졌습니다. 비수도권 역시 출산에 필요한 일자리와 소득 안정성이 떨어지고 문화적 격차와 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주거와 교육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각자 도생을 요구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서 언급한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해 보았고, 이를 함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질적인 부분부터 지적해보면 수도권의 인프라 편중이 장점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기업의 경우 직접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산학 연계가 수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앞서 언급했듯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수도권 인프라 편중 문제는 비단 인프라가 몰려 있으며 지방과의 격차를 가속화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먼저 집값의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에 주목하여 저희가 생각해본 인프라 편중 문제의 해결책은 이동 기술의 혁신으로 인한 물리적 공간의 압축과 산업 인프라의 물질적 이동입니다. 물리적 공간의 압축의 핵심인 차세대 이동 기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차세대 고속 열차 기술로 철도 운송수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차량과 철도의 마찰력, 공기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인 운송수단입니다. 한국철도학회에서 나온 논문을 참고하면 하이퍼루프의 핵심적인 기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철도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상 열차로 설계되었고, 가장 핵심적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열차를 진공 튜브에 넣어 이동하는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육상에서 시속 1200km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서울과 부산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하이퍼루프의 상용화 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하이퍼루프를 통해 물리적 공간의 압축으로 전국 통근화가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도권에 몰리는 역효과가 우려되긴 하지만, 이는 반대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기에 상쇄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지방 인프라 투자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동수단의 발달은 수도권 거주자도 지방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문제점 부분에서 함께 보았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모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지방에 분산하도록 하는 이동 정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여러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정책 혁신, 기업 도시 등 국가적인 산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자리 영향력이 큰 사기업의 참여가 미미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한계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경제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의 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인프라의 이동으로는 정부 주도의 정책을 포함한 사기업의 지방 진출, 이에 따른 지방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프라의 이동으로는 지방 의료시설 확충,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확충 가능, 지방 경제 선순환 연계 효과로 수도권 과열 하락, 이를 부동산 문제와 연계할 시 집 마련에 대한 부담 감소 등의 긍정적인 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 격차에 대한 해결책 요약을 하며 마무리하자며 앞서 언급한 이동 기술의 혁신과 인프라의 물리적 이동이 결합할 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지방과 수도권 격차와 같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이 있다면 정보 격차는 비물질적인 정보의 이동으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정보의 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이 생겨나게 됨으로써 생겨난 정보 격차는 디지털의 보편화와 정보의 편중화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정보 서비스로부터의 소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적 자본의 불이익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대표적인 정보 취약 계층으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정보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결여를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단순히 데이터에 접근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없다면 통계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요. 통계 숫자 자체는 객관적인 지표이지만 통계 자료의 해석에는 사람들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같은 통계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정보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동과 장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동의 자유는 현대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환상 중 하나이다. 서구 자유주의의 역사는 누군가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의 이동은 제한하고 부정하는 이동의 체제를 구축해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는 정보 격차의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보화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여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역으로 정보 소외 계층의 정치 참여를 더욱 제한하게 되어 권력 자원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 격차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흔하게 거론되는 취약계층인 고령 세대는 자신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배제되어 정치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정보 격차의 해소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총 3가지 측면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격차 해결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튜터 시행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디지털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포용법 발의입니다. 디지털 포용법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지원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포용법 조항의 예시로 자료로 첨부한 제12조와 제17조 그리고 디지털 포용위원회 신설 계획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 내 자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인 예시인 대전 유성구 실버복지센터는 키오스크 주민등록증 발급 등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뉴딜 정책입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강조하는 법칙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업 육성, DNA 생태계 강화 이 3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해외에서의 디지털 해결 방안 사례입니다. 미국은 커뮤니티 테크놀로지 센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도서관 또는 학교에 컴퓨터를 기부하는 기업체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IT 보급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전국의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영국은 초중고 교육기관을 정보통신 인프라로 연결하였고
3천여 공공도서관에서 초보적인 인터넷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위성을 통한 종합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부 도입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 및 저희 조가 생각해본 아이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적 차원입니다. 실버 세대에게 디지털 기기 교육을 무상 제공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한 기업에게 세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술적 차원입니다. 키오스크에서의 기술 미적응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아래 그림처럼 키오스크의 글씨를 키운 버전이나 외국어 자동 번역 등 편의 기능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입니다. 기존의 정보와 디지털 관련 법 조항들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디지털 안전법과 디지털 보안법과 같은 모범적인 디지털 법체계를 현재보다 탄탄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저희 발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희 발표의 대주제는 인프라 편중, 물질과 비물질의 이동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사회 문제를 크게 지방 소멸과 정보 격차로 나눈 뒤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물리적 공간의 압축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이퍼루프라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으로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를 직접 이동하는 방안도 소개했었죠. 결국 지역 격차의 문제는 정책적 해결 방안과 이동 기술의 혁신이 결합할 때 온전히 해결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에서 주목한 두 번째 문제인 정보 격차는 디지털의 보편화와 정보의 편중화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은 정보를 잘 얻지 못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얻더라도 그 의미와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비물질의 이동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두를 위한 포용이라고 명명하고, 이 방안을 한국의 현황, 세계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유정의 진리 수업의 발표인 만큼 생각해볼 문제를 하나 제시하고 강단에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목록은 저희 조가 발표에서 제시했던 해결책입니다. 이 해결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이들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하이퍼루프를 통해 물질적 공간을 압축하기 위해서는 선로를 구축하고 균형 발전 정책을 위해 기업들에게 세제를 부여하고 디지털 배운터 튜터 정책을 시행하고 포용법을 발의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키오스크 기술 발전을 돕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규모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예산 소모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 격차와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이더라도 비용 절감이 가능한 해결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은이와 아이가 되어버린 하은이와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예술과 개념 미술을 중심으로 현대 예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자유정의 진리 수업 6강인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배우며 저희는 난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대예술 작품들, 그리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의 등장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과연 어디까지 예술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I 예술을 통해 예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고, 더 나아가 개념 미술을 살펴보며 좋은 예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작품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해당 작품이 콜로라도 주립 미술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사람들로부터 더 큰 화제를 불러 모았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과연 AI에게 창작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프로그램에 단순히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AI에게 창작자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창작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에 창작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창작의 정의 자체는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내는 것입니다. 독창적이라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작은 창작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 과정을 이해하며 만들어내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AI에게 대입해 보았을 때 과연 인공지능은 창작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며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AI는 창작을 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표현을 구현한다고 봐야겠죠. 궁극적으로 표현은 AI가 아닌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없는 AI는 창작자라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람의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예술성과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지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AI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된 논쟁을 볼 때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AI, 그리고 AI 개발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용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용자는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려서 실제로 작품을 생성하도록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중 누구에게 저작권이 가는 것이 정당할지 생각해 본다면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조는 이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다음 사진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어디서 예술성이 부여되는지에 따라서 저작자를 판단합니다. 먼저 예측 가능성과 반복성을 보자면, 만약 이용자의 입력값이 해 또는 달과 같이 단순한 키워드이며 이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여기에는 이용자의 창작성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사전에 개발자가 짜놓은 코드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때는 개발자로부터 표현이 비롯된다고 보고 개발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의 창작성을 볼 때 앞서 소개해드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그 작품은 언뜻 보기에는 AI에 의해 뚝딱하고 나온 작품 같지만 실제로는 작가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몇 주간 고민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 이미지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고민하고 그것을 의도에 맞게 가공하는 것도 예술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개발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용자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AI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어째서 이용자에게만 저작권이 가는지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물감에 빗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사용한다면 그 그림을 완성하는데 물감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물감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술성이 물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이 알고리즘은 표현 의도를 기준으로 예술성이 부여되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저작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동 저작 의도와 인간의 지시 여부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작자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보자면은 시간 관계상 미국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에 기반한 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작자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은 것처럼 인공지능은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AI가 창작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보며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이란 작가가 창작 의도를 갖고 그것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도를 표현하는 것을 예술로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예술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낙서하듯 그린 그림과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같은 예술 작품이라는 카테고리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의 구분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저희는 이것을 개념 미술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개념 미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미술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즉 예술 작품 인정 기준의 모호성과 대중성의 약화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의 좌측에는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화려한 색깔과 실제 사람과 헷갈릴 정도로 사실적인 디테일들은 누가 봐도 해당 그림을 수려한 명화로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예술 작품이죠. 허나 이 명화 옆에 있어 더욱 당혹스러운 건 바로 샘이라는 제목의 작품, 즉 변기입니다. 둘을 비교하면 할수록 현대미술이 잘못된 것만 같습니다. 예술 작품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예술의 기준을 상정하는 것이 최후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천지창조가 창작되었던 시기를 비롯한 과거의 좋은 예술의 기준은 오늘날과 사뭇 다릅니다. 과거 좋은 예술이란 외적이고 절대적인 아름을 구현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구성과 화법 등에서는 엄격한 형식을 지켜야 했고, 당시 미술 창작 자체는 귀족들의 후원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며 후원층, 즉 수요자나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야만 하는 현실에 따르는 것이 좋은 예술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조각 다비드는 실제 남성의 신체를 디테일하게 구현하느라 몇 년에 걸쳐 완성이 되었고, 실제로 이 작품의 창작자인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 조각을 했던 만큼 다비드에는 앞서 말한 좋은 예술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메디치 가문이라는 수요자의 요구를 담아내었다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저희가 파악한 좋은 예술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오늘날의 좋은 예술은 어느 정도의 창의성 및 참신함을 갖춰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개념미술을 비롯한 현대미술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하여 더욱 강조되는 기준으로서 예술작품에서 독창성은 그것을 좋은 작품으로서 박수받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다음 화면에 보이는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앞서 제가 해당 작품을 변기라고 다소 심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개념미술의 대표 작품으로서 예술계에서는 그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의 중심에는 바로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중성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충격을 주는 독창적인 작품일지라도 감상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대중적인 면모를 갖추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비로소 좋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감상자들에게 의미 있는 감상 경험을 유발해야 한다는 세 번째의 기준과도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쯤 돈을 내고 미술 전시회나 작품 박물관에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술 작품을 시간과 돈에 대한 대가 및 결과로서 소비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경험하는 일종의 여가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 예술은 결국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좋은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면모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화면에 청년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품은 실제로 죽은 소의 사체 중 머리를 전시하여 그 부패 과정을 작품으로서 전시했습니다.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 돈을 지불하고 작품을 감상하는데 작품이라며 전시한 소의 사체를 관찰한다면 해당 작품의 감상 경험은 과연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의미 있는 감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예술작품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예술작품은 일반적인 도덕적 관념 내지는 사회 통념 및 풍속에 지나치게 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반할 경우에는 세상에 줄 부정적인 충격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의 놀이처럼이라는 작품은 저희가 세운 기준에 근거한 건데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대중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담은 설치 미술이라는 점에서 우선 대중성을 충족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놀이처럼이 남다른 이유는 아이들이 해당 작품을 직접 만지고 또한 놀이터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해당 작품을 활용하여 놀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작품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감상 경험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어른이 되면 잃어버리는 동심을 느끼길 바란다는 작가의 창작 의도가 매우 잘 실현됨으로써 경쟁과 각박함 속에서 투쟁하는 현대인들에게 동심을 환기함으로써 메마른 현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작품은 개념미술과 설치미술이라는 현대미술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각상이나 명화와 같이 기존의 정적인 특징을 지닌 예술의 작품을 깨고 감상자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역동적이라는 특징을 구현하여 독창성 또한 지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상정한 21세기 좋은 예술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의문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에 대한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이 가능할까에 대한 물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니며 예술에 대한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른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세운 기준을 획일화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좋은 예술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나쁜 예술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운 좋은 예술에 대한 기준은 이 기준에 대한 반발심으로 시작하여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순환적인 딜레마를 낳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어 개념 미술의 두 번째 문제점인 대중성을 약화한다라는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키스헤링의 춤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을 확대하는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편에 선 개념 미술은 때로는 작가의 독창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중성과는 많이 멀어져 버렸다는 문제를 낳아왔습니다. 이의 사례로서는 화면 우측에 있는 이상의 오감도, 특히 시제 4호 및 5호에 주목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감도는 기존의 시라는 문학작품의 형식을 파괴한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시를 구성하거나 글자가 아닌 도형의 기하학적 특징을 반영하거나 심지어는 도형을 아예 삽입해버리는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감도는 독창성을 갖춘 개념 미술이지만 대중성을 지나치게 결여한다는 점에서 당시 대중들로부터 좋은 예술이 아니라는 비판에 끊임없이 직면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은 인정하지 않는 예술작품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냥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화면에 앞서 소개했던 키스헤링의 춤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친근하고 간단한 그림체로 대중들이 접근하고 작품을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중성을, 이목구비가 없는 사람을 단순한 형상으로만 표현하며 기존의 미를 추구했던 예술과는 다른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람객과 지나친 거리를 두는 개념 미술의 문제는 창의성과 대중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보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개념 미술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잠깐씩 언급한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술작품 인정 기준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획일적인 예술의 가치 판단 기준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대중과 예술계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대략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평가하는 것이 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대중성 약화와 관련해서는 예술의 주 소유층인 대중인 만큼 대중의 반대, 사회적 반대가 적은 방향으로 대중성과 창의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AI 예술과 개념 미술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대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우선 AI를 일종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인간과의 공존을 도모하며 AI 창작 작품의 저작권에 관련하여 체계적인 법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대미술에서 대중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만큼 개념미술과 같은 분야의 작품이 관객의 참여 가능성과 쉬운 접근성을 확보하고 향상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지키는 방식으로 AI 예술과 개념 미술을 발전시킨다면 현대 예술 또한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하은이와 아이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조죠? 하나, 둘, 셋. 예술이죠.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기술 발달과 문화예술의 주체적 소비입니다. 발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문제의식과 주제 선정 동기를 소개하고 2장에서는 주체적 소비의 의미와 중요성을 논하고자 합니다. 3장과 4장에서는 기술 발달이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데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들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저희가 내리게 된 결론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화면 속 사진들에 주목해 주세요. 혹시 이 중에서 딱 한 개만 가짜 사진이라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 사진을 골라내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위 사진들은 모두 국제사진대회 소니 월드 포토그래프 어워드의 출품작들입니다. 그중 이 사진은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자 이를 출품한 독일의 사진작가는 해당 사진이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임을 밝히고 폭넓은 토론을 촉발시키기 위해 작품을 냈다며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위 사건을 통해 기술의 발전이 문화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예술 활동에 있어 기술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며 우리 삶 곳곳에 있어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창작 주체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 사건 역시 인공지능 창작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의문을 던진 사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술의 발달이 비단 창작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저희와 같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기술의 소비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직접적인 파급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우리 주변의 기술들이 문화예술 소비의 주체성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달이 문화예술의 주체적인 소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주체적 소비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무엇이 주체적이라 함은 어떤 일을 실천하는 데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문화예술의 소비에 적용해보자면 문화예술을 접하고 선택하고 향유하고 때로는 구매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른 주체의 간섭이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체적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예술이 주체적으로 소비될 때 비로소 소비자들이 진정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소비한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사물을 구매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를 해석하고 개개인의 독창적인 경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진정한 소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체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면 첫째, 예술의 소비가 자기 표현이자 자아 추구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속에서 각 개인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문화예술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을 접하고 소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와 권리 보장은 물론 편협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예술이 주체적으로 소비될 때 대중들로부터 다양한 시각의 관점과 해석이 제공되고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수동적인 자세로 예술을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처럼 주체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소비자의 자기 표현이 가능하고 문화예술의 획일화를 막을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주체적 소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기술 발달이 문화예술의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의 발달은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감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은 좋아요나 댓글 달기, 스트리밍 등의 활동을 통해 특정 노래나 영상과 같은 예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 및 감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담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업로드하거나 영화나 뮤비를 시청한 후 자신의 해석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것 역시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항의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술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마이뮤직 테이스트를 들 수 있는데요. 마이뮤직 테이스트는 소비자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직접 아티스트를 호출하게 함으로써 주체적인 소비를 가능케 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기업 측에서 완전히 기획해 놓은 콘서트 티켓을 소비자가 구매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아티스트와 티켓 타입을 선택하고 캠페인을 공유하는 식으로 소비 방식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가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상품을 직접 선택 및 구성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패션 브랜드 발렌티노와 마크 제이콥스는 게임 속 세상에서 온라인 패션쇼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신제품의 의상 코드를 소비자에게 공유하여 그들의 캐릭터에 입혀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상을 선택하여 캐릭터에 입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의상을 업로드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위 온라인 패션쇼가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개최된 것임을 고려했을 때 기술의 발달을 통해 소비자들은 대면 예술만이 대상이 되었던 기존의 한정적인 소비 방식에서 탈피하여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주체적인 소비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술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소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달된 기술은 소비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술의 제약들은 극복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발달이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첫 번째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얻은 기호 정보에 따라 사용자들의 관심사들을 자동적으로 예측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튜브를 들 수 있습니다. 소비한 콘텐츠의 카테고리에 알맞은 영상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데요. 그렇게 소비하는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기호에 더 적합한 영상들을 추천해 줍니다. 하지만 개인 취향에 맞는 영상들을 모두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향에 맞는 영상들 중에서도 대중성이 있고 자극적인 영상들 위주로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인기 작품에만 초점을 맞춘 문화예술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이어집니다. 알고리즘이 예술의 창작부터 소비에 이르는 중간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는 마땅히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술의 소비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주체적인 탐색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그 시작 단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아래로 스크롤만 하는 소비 패턴, 그 또한 그저 알고리즘에 의존한 예술 소비 패턴이라고 의심되며 스스로가 원하는 영상의 카테고리나 키워드 혹은 탤런트를 검색하는 등의 자발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술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알고리즘이 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예술 경험을 탐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문화 소비의 새로운 장을 열어 예술의 주체적 소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 혹은 특정 집단에 의해 예술의 주체적 소비가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네티즌의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이를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마케팅이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만족스러워한다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문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의 인스타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강남역 앞에 실제 우주선이 추락한 듯한 모습을 연출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인스타상에서의 영화 홍보로 이어졌고 예술작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홍보한다는 점에만 이끌려서 개봉 당시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할 정도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며 영화평가 사이트에서 6.7점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상업적 목적으로 소셜미디어가 활용되면서 소비자들이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역바이럴 마케팅의 사례인데 한쪽에서 업체들이나 사람들을 고용해서 경쟁사나 경쟁 상품에 대한 평가 깎기를 조직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글을 게시하는 사람의 신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익명성을 악용해서 허위사실이나 악성 비난을 퍼뜨리기에 용이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역바이럴 마케팅 의혹을 들 수 있습니다. 아이돌 연구소는 K-POP 관련 콘텐츠를 카드 뉴스로 형태로 올리는 온라인 매체로 이 분야 최대 팔로워를 달성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 매체의 실소유주인 것이 밝혀지면서
역바이럴 마케팅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아이돌 연구소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 실소유주를 밝혀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해당 의혹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기업의 상업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예술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된 정보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주체적 소비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탄생한 기술들은 예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기업과 중간 매개자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대중의 주체적 예술 소비를 방해합니다. 즉, 예술과 기술이 결합할 때 예술의 주체성보다 예술의 상업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경향의 원인은 창작자와 감상자 사이에 등장한 기술 제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업과 중간 매개자로부터 예술 소비의 주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예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알고리즘과 같은 중간 매개자에 의존한 예술 소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심을 바탕으로 예술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특정 플랫폼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대중의 주체적 예술 소비를 방해한다면 해당 플랫폼 사용을 거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 혹은 중간 매개자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개인이 예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예술 소비의 주체가 될 자격을 스스로 수호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법적 규제를 통해 기업이 자사의 플랫폼에 제공하는 알고리즘과 그 작동 방식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술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알고리즘을 끌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발의된 추천 알고리즘 거부권을 시작으로 개인이 알고리즘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논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관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예술 작품을 소비하려 마음먹은 계기가 주체적인 가치 판단에 의한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었다면 내가 이걸 소비하는 게 맞나? 라는 식의 질문을 통해 소비 결정을 내릴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기업이 익명성을 바탕으로 예술 소비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예술이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부생 전전 팀에서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장소화와 공간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국제학부 조성주, 전기전자공학부 황지성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조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그 역사가 긴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그러한 변화를 물리적 공간의 변화로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소성의 변화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소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적용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앞으로 고려대학교 캠퍼스가 추구해야 될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해보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공간과 장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장소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이 여러 학자들이 장소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장소의 정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를 지리학적 개념인 공간에 특정한 활동이 장기간 발생할 때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으며,
두 번째 란에 노베르그 슐츠는 물리적 조건, 행태적 조건, 그리고 의미적 조건을 갖춘 공간인 동시에 행태적 조건에서 각 공간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며 의미적 조건에서는 체험자에게 의미 있는 곳으로 기억될 수 있는 곳을 장소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루커만은 장소는 내적인 특성과 다른 위치와의 연관성, 연결성을 가져야 하며 장소는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을 의미하며 곧 고유한 실체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공간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를 말하며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 또는 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로 정의합니다. 저희가 정리한 바로는 공간이라는 상위 개념 아래 비장소와 장소라는 하위 개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비장소는 수상적이고 물리적인 범위이고 장소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기반이자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단적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그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장소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의식 또는 공간적 전체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특징들을 장소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간이 장소성을 가져서 장소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이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계와 디지털계에서 위치 정보를 가져야 한다입니다. 장소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면서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장소의 요소로 물리적 요소를 가져야 많이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가상세계, 메타버스 등 디지털계에서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3의 장소와 소셜미디어의 유사성에도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는 제1의 장소인 집과 제2의 장소인 직장 사이에 존재하는 장소로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드는 장소를 제3의 장소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제3의 장소가 현재의 소셜미디어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해 저희 팀은 디지털 공간도 장소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치 정보를 가진다는 표현은 좌표, 주소 등을 통해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사건 혹은 연속적 경험의 발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과 경험의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은 인간의 개입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경험은 인간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혹은 연속적 경험으로 인해 공간이 의미를 부여받아 정서, 상징, 역사 등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질 때 공간은 비로소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저희 팀은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1번 물질계와 디지털계에서 위치 정보를 가져야 하며 2번 사건 또는 지속적 경험이 발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고유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공간이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장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장소는 바로 참사리길입니다. 아마 매우 익숙한 장소일 텐데요. 참사리길은 고려대의 자연계 캠퍼스와 인문계 캠퍼스를 잇는 길로 고려대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일 것입니다. 참사리길은 1990년대부터 유흥, 향락 업소들이 들어서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해당 업소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쳤고 이후 참사리길들을 학생이 주인이 되는 길로 선포하는 큰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삶의 길 등의 의미를 담은 지금의 참사리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1년 안암역이 개통된 뒤에는 역세권이 형성되며 참사리길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며 고려대생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려대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이 길에서 학생들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고려대학교의 문화인 밥약 문화가
여기 참사리길에서 대부분 일어나곤 합니다. 여기에서는 또한 합동응원전, 입실렌티, 고연전 후 뒤풀이와 응원 문화 등 고려대학교의 끈끈함을 보여주는 장소로서 거듭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참사리길은 고려대로 24길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개인이 주관적 의미를 느끼는 곳이며 고려대와 함께해온 역사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장소는 녹지운동장입니다. 녹지운동장의 형성은 1986년 녹지 캠퍼스 마스터 플랜 계획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천년 잔디를 깐 녹지운동장과 하정체육관이 건립되었고 현재 녹지운동장에서는 합동응원전, 입실렌티, 고연전, 대학들 간 운동 경기 등 많은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녹지운동장은 참사리길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반복적인 축제와 각종 행사들로 고려대학교 단합의 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녹지운동장 또한 저희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장소는 예전의 고려대학교 대운동장입니다. 왼쪽 사진과 같은 대운동장은 변화를 거쳐 중앙광장, 100주년 기념관, SK미래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운동장은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이와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앙광장은 2000년 6월을 시작으로 2002년 3월 5일에 준공이 되었으며 이후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삼성의 기부금으로 인한 100주년 기념관이 생겼고 이후 2019년 SK미래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중앙광장, 100주년 기념관, SK미래관의 장소를 각각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공간들이 장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함에 따라 저희 공간은 이 세 공간을 모두 장소로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세 장소 모두 물리적 위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중앙광장은 만우절 행사 및 학생들의 교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고려대학교의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은 박물관과 기념품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 누적되며 건립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미래관은 스마트 캠퍼스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포럼, 그리고 자유정의 진리 수업 등 고려대학교만의 특색 있는 활동이 지속되는 미래 교육의 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장소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팀은 그 예시로 5년 전 고려대학교 입실렌트에서 응원가를 부르는 영상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유튜브 영상은 고유의 URL 주소를 가지는 것 같이 디지털 세계에서 위치 정보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상은 5년 전에 업로드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댓글이 달리는 등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발생 혹은 지속적 경험이 일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려대학교 응원 영상은 고려대학교의 응원 문화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정체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디지털 장소로 저희는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겪은 곳을 크게 나누어서 분석했으나 5개의 공간을 번외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과 중앙광장 통로, 신공학관 지상주차장은 저희는 비장소로 판단했습니다. 세 공간 모두 고유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경험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다른 공간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 통로입니다. 중앙광장 통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통로는 보통 비장소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SK미래관 지하 통로에 있는 미래관의 건설을 기념하며 건설과 관련된 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구조물이 존재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재학생들은
그저 이 공간을 단순한 통로로 치부할 수 있지만 SK 미래관에 이름이 적힌 분들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따 후배들에게 수업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진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소성의 주관적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비장소들도 일반적 가정과 달리 특정 개인에겐 장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장소가 공간이 되기 위해선 우선 물질 세계와 디지털 세계에서 위치 정보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 또는 지속적인 경험이 발생해야 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유한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학교는 개교 이래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변화를 통해 장소의 의미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장소성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장소성은 주관적인 개념인 동시에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특정 공간이 장소성을 부여받았더라도 장소성은 시대상과 주변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 혹은 소멸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선 탐구들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장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장소의 형성은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느꼈던 공간일지라도 이동 취약 계층일 경우 같은 의미의 장소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애기는 학생회관과 밥학관 구간을 들 수 있습니다. 애기는 학생회관은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가방에서 쉬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애기는 학생회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동 취약계층은 애기능 학생회관의 시설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같은 고려대학교 학생이어도 모두가 애기능 학생회관을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편점은 앞으로 고려대학교가 해결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3의 장소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드는 공간을 제3의 장소라고 합니다. 산업사회에서 도시의 사회적, 사교적 기능이 무너지며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풀거나 즐길 수 없는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공유 오피스와 같은 공간을 통해 학업, 일을 중심으로 느슨한 연대를 형성한다면 부담과 제약이 없는 공간이 학생들의 창의적 의견 개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시도는 디지털상의 장소에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함께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장소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실험적인 공간 또한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장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강의실을 개척할 수 있고 학생들이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는 제3의 공간으로 지식의 창을 넓힐 수 있습니다. 공간은 개인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와 같은 공간의 변화를 통해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기 적합한 장소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장소화와 공간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황지성, 조성주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 발표를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국보생 전전조 여기 앞으로 나오시고요. 심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자유를 잃은 움직임, 자유롭지 못한 공간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우리의 한조의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발표는 우선 동기로 시작해 식민지배 시기의 이동, 공간 압축화 시기의 이동, 정보화 시기의 이동을 순차적으로 설명한 뒤 총체적인 결론을 설명하는 것을 끝으로 저희의 발표는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고르게 된 동기는 이동은 세계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중요한 방식이며 모든 자유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이동은 자율성의 기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을 보고 이동이 억압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이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억압 혹은 억압을 위한 이동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결정하여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배 시기에 이동에서 어떤 억압이 나타났을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식민지배라는 개념은 직간접적으로 한 사회, 국가 혹은 민족이 다른 사회,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해 정치적인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일제감정기 때 식민지배를 당한 이력이 있고, 세계대전이 유행할 때 강대국들이 약소국인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식민지배한 기록이 있습니다. 청일전쟁, 1800년대 말에 일어난 청일전쟁 이후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군사철도 건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철도의 건설 이후로 생겨난 대표적인 기록물 중에 하나인 무던철도에서는 기차는 양반이라 해도 기다려주지 않았고 정해진 시각에는 반드시 출발했으며 늦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런 문장처럼 철도는 조선인들에게 근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충격적으로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철도는 일본의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수탈의 도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설치된 철도 가지고 식민지 철도 관광을 운영하는 동시에 만주와 중국의 진출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식민지의 약탈을 위한 수단으로 철도가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철도뿐만 아니라 해운과 도로에서도 이동 발전에 대한 숨겨진 이면이 드러나는데요. 해운의 경우 조선우식주식회사라는 일본의 회사를 중심으로 해운 사업의 통일적 지배를 추구하였습니다. 내륙에 있는 하천의 항로를 군사적 보조 명령 항로로 규정하여 항만시설의 정비를 통한 우리나라의 지배를 강화하였고, 도로의 경우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개발하는 동시에 도로의 등급을 매겨 총독부의 관리를 통해 반일의병투쟁 같은 우리나라의 저항을 진압하는 도구로 원활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식민지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드러나는데요. 아프리카의 경우 19세기 말에 철도가 건설되어 그들의 광물과 농산물이 수탈수단으로 철도가 활용되었습니다. 인도의 경우 영국의 물자 수출 목적 철도가 건설되었고, 무리한 물자 수출로 인해서 인도의 직물 산업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배 시기에 이어 공간 압축화 시기의 이동에서도 이러한 단점은 드러나는데요.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인식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데이비드 하비가 교통혁신을 줄어드는 세계지도로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압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압축으로 인해 국제 이동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위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2000년도에는 약 8만 명인 인구수가 대략 2019년 정도에는 2배가량 는 약 15만 명 정도로 인구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국제 이동 인구수가 늘어난 것은 이민자의 증가로도 이어졌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계급과 출신에 얽매이지 않고 이민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여 이민자들이 다시 미국에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이동한 것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메리카 드림에서 이민자들은 그냥 단순한 이민자가 아닌 통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정책이 여러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조지 부시의 친이민 정책부터 보자면 조지 부시가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친이민 정책을 벌였고 그 결과 31%의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가 발발한 이후 미국 애국자법을 통과시켜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었습니다. 오바마의 취임 이후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인 DACA 정책을 통해 드리머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였으나 트럼프가 이슬람권 국가들에 대한 이민을 거부하고 멕시코에 국경을 세우는 등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을 통해 잦은 이민 정책의 변경으로 이민자들은 이 과정에서 이민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경뿐만 아니라 기존 거주인들에 대한 이민자의 시선도 일종의 이민자들의 이동에 대한 어려움을 야기하는데요. 아시아계의 학력 대비 빈곤 비율을 보면은 백인의 빈곤 비율보다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민자의 2세대, 3세대 자녀들이 국가에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나라 이주민 중 70%가 한국 사회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고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무차별적인 폭력 같은 것이 국제뉴스에 보도되는 등
여러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사례가 여전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자에 이어 난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이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에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이나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 사태로 인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민 정책에서도 앞서 본 이민자 정책에서의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프랑스의 난민 정책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근대 민주주의를 확립한 국가이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흔히 똘레랑스라고 불리는 정신이 전 국민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 정책에서는 이러한 똘레랑스 정책 대신에 동아주의 모형을 기조로 한 난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아주의 모형이란 국적과 시민권을 이민자들에게 쉽게 부여하지만 그 대가로 이주민들은 수용국의 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동해되어야 된다는 정의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니콜라 사르코치, 프랑스 전 대통령의 프랑스인이 되고 싶다면 프랑스어를 하고 프랑스인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겠네요. 이러한 동아주의의 예시로는 히잡 금지법이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종교적인 상징인 히잡을 공립학교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이슬람들의 여성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논란이 생겼고 방리우 사태에서는 프랑스의 이민자들이 모인 방리우라는 도시에서 두 이민자 청년이 불시 검문을 피하려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이제 실업률이 높음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통해 2005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규모 무력 시위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예시는 프랑스의 동아주의 모형이 이민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사회에 이동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돌입하며 우리에게는 장소에 대한 개념적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존의 1900년대 비장소 개념이 적용되는 예를 들면 공항과 같은 새로운 공간들이 탄생했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나 이제 일하는 장소에 대한 귀속의식의 약화가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변화하고 장소나 공간이라는 개념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전자공간의 탄생이 있겠습니다. 1990년대에 인터넷의 등장 이후 인간은 전통적인 공간, 즉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활 공간인 가상공간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가상공간의 대표적인 예시에서는 사이버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사이버 스페이스란 컴퓨터나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활발하고도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이 일어나는 가상공간의 일종이라고 정의됩니다. 이러한 사이버 스페이스의 사례에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하철에 출퇴근을 할 때마다 보는 실시간 대중교통 시간표, 그리고 SNS에 일어난 교류, 메타버스 혹은 가상현실로 말해지는 VR과 AR 등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징에는 뛰어난 이동성, 개방성과 공유성, 그리고 상호 교류와 의상소통, 그리고 시공간적 추억이라는 특징이 있겠는데요. 컴퓨터 기반의 뛰어난 이동성은 사회 물리적 거리의 중요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는 수신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성격을 기존의 공간에 비해서 띠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은 참여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과 문자적 소통으로 익명성과 자유까지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기존의 물리적 공간에 비해 운송 매체로 연결되던 점이 통신 매체로 연결되고 처리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거리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공간에 대한 추상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동과 장소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특징이 공간에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대표적인 이면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는 장소의 제약이 사라짐은 아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경험한 대표적인 장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택근무 아니면 비대면 수업과 같은 장소는 공간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이 경우 휴식 공간과 사무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개인의 생활 공간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을 조사한 결과 약 70%가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출퇴근 시간 낭비가 사라짐 또는 불필요한 대면 업무를 줄일 수 있음을 대표적인 예시로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 양상이 변화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단점으로는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의 미분리를 택했는데 이는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각자의 휴식 시간이 감소하고 근무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며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직장에 대한 외로움이 증폭하여 직장인들의 업무 능률을 감소시킨다는 논문의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일상생활의 편리성이 증가하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보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정보를 받는 여러 가지 장소와 이동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를 획득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 매체로 연결된 사이버 스페이스를 이용해야 하고 이러한 사이버 스페이스에는 24시간 동안 정보의 흐름이 모두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이로 인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기업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표출하는 이용자들도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이버 스페이스의 예시인 SNS에서 이러한 이면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SNS의 가시적 자기 표현에 대한 문제에서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긍정적인 면이나 특정 면을 부각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로 인해 작성자와 그를 관측하는 이용자들의 자존감 하락이 동시에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내에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극성을 위해 일부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되는데 이러한 것이 가짜 정보일 경우 기존 진짜 정보에 비해 정정되기 힘들고 원본이 삭제한다고 해서 쉽게 정정되지 않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까지도 사생활에 대한 노출의 위협을 받는데요. 이로 인한 스토킹 피해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시대에서 밝혀본 이동과 장소의 관점에서의 이동은 과연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은 우리가 이동이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도록 하려면 개인 혹은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의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개인은 요새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빠르게 전달되는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습득하지 않고 정보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회는 가상 공간 안에서 전달되는 정보와 물건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실제 공간과 구별되는 새로운 규제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 조는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한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